원전 비리 조사 결과 가동 중인 원전의 부품 품질을 위조한 서류가 270여 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소위 원전 마피아식 형태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류 위조와 납품 계약 비리 등으로 100명이 기소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죄 없는 실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말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이 경찰에게 가축 분뇨를 끼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사 현장의 주민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반대대책위원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공무원들이 신한은행에서 최저 3%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다른 공무원보다 금리가 훨씬 낮아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래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한 국가 예산 수백억 원이 새고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부인 통장으로 돈을 빼돌리는 등 정부 연구비 횡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탈세를 할 때 주로 금괴와 5만 원권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값이 떨어지는데도 금괴는 잘 팔리고 은행에서 나간 5만 원짜리 지폐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이유가 탈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케이블 방송의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줄 테니 학교에 책을 기부하라고 해서 식당 주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제작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휴대폰부터 전기자동차까지 전기 제품이 보편화되면서 충전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기발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기선이 필요 없는 무선 충전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인공번개로 충전하는 기술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고 게임을 하고 장 보러 가면은 카트가 튀어나오는 자동차.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개념 자동차 개발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존 호텔 가운데 가장 오래된 조선 호텔이 올해로 설립 100년을 맞았습니다. 관광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한 호텔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고급화 경쟁 속에 정작 갈만한 호텔은 적은 실태 취재했습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전력 위기로 내몬 원전 비리에 대해 정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품 품질을 위조한 서류가 270건이나 적발됐고 비리 혐의로 100명이 기소됐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0곳에서 확인된 품질 위조 서류는 277건, 위조 서류와 관련된 부품은 7,700여 개나 됐습니다. 건설 중이거나 정비 중인 원전 8기에서도 서류 위조가 드러났지만 해당 부품이 원인이 된 고장은 없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원전 비리 수사 결과 검찰은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한전 부사장을 비롯해 품질 보증 서류 위조와 납품계약 비리 관련자 등 100명을 기소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의 전현직 직원 21명도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내부 비리 제보자에게 최대 10억 원을 포상하고 제3의 검증기관의 시험 성적서 재확인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사슬처럼 얽혀있는 소위 원전 마피아식 행태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원전 케이블 납품 입찰때 담합한 대한전선과 LS전선 등 8개 업체에 과징금 63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정상회담 대화로 폐기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실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소환하라며 검찰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화록의 이관 작업을 맡았던 김정호 전 기록관리 비서관은 소환 조사에 앞서 검찰 수사에 격앙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친노 세력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 말을 아꼈던 문재인 의원도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며 짜맞추기 수사에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소환하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으면 결재가 안 된 문서라면서 그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며 이관해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희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삭제를 지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도 참여정부 인사들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지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에 이루어졌던 검찰 그리고 언론, 새누리당의 정말 안 좋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과학적 증거로 규명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보여온 검찰은 친노 진영의 본격적인 반박이 나오자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반대측 주민들이 경찰에게 가축 분뇨를 끼얹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사 반대 측에서 낸 긴급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주민 여러 명이 현장 경비를 위해 이동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소의 배설물을 뿌립니다. 경찰은 주민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체증 사진을 토대로 다른 가담자들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장 5곳에선 불착기가 땅을 파고 헬기로 자재를 실어 나르는 등 9일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 굴착 공사가 5개소에서 진행되고 있고 현장 상황이나 여건을 봐서 추가 개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사 현장의 주민 통행을 허용해달라며 반대 대책위가 낸 긴급 구제 신청을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 측은 인권위가 경찰의 인권 유린 행위를 합리화시켜주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해서 30명이 넘는 분들이 현재 쓰러졌습니다. 아직도 6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법원이 지난 8일 한전이 낸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또다시 한전 측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국세청 공무원들이 신한은행에서 최저 3%대 신용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낮은 금리여서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한은행이 국세청에 돌린 대출 광고입니다. 신용대출의 최저금리가 연 3.56%, 신용이 좋은 일반인은 물론 다른 공무원보다도 1%포인트가량 금리가 낮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등도 없어 국세청 직원이 1,000만 원을 대출했다면 6등급이라도 일반인보다 연 30만 원 이상 이자를 덜 냅니다. 담보대출 최저금리는 연 2.86%, 웬만한 적금금리보다 낮아 은행 마진 없이 거의 공짜로 빌려주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대출받기 이거 좀 힘든데. 신한은 또 국세청 전용 ARS 서비스에다 국세 공무원과 동행하는 세밀의 행복대출 상담입니다. 재테크 투자 강좌의 직원 해외 연수까지 국세청에 제안했습니다. 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실무자를 검토했었는데 네. 공무원이 어떤 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신한금융과 국세청은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직후인 지난 7월 이 같은 조건의 금융협약을 체결해 시행 중입니다. 고객을 세분화해서 만든 세계청 상품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신한은행은 또 경찰청과도 비슷한 조건으로 시행 중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정부가 건강보험료 절반을 주고 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농어민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가 이렇게 황당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탄 신도시 바로 옆 도로가의 노른자 위 땅. 이 일대 어지간한 땅은 A씨 한 사람 소유입니다. 부자죠. 이 동네 제일 진짜. A씨의 재산은 130억 원대. 건강보험료로 매달 215만 원 넘게 나오지만 A씨는 농민이라 그 절반인 100여만 원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남양주 도로 양쪽으로 펼쳐진 드넓은 밭, 땅에 건물에 B씨는 240억 원 규모 자산가입니다. 땅 되게 많아요. 엄청 부자지. 엄청 부자지.
B씨 또한 9년 넘게 매달 100만 원 넘는 보험료를 정부가 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인정하니까 그러면 돈 먼저 다 따는 본인이 인정 못 갖다 먹는 게 바보라니까. 현행 규정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장 등의 승인만 받으면 건강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과 소득 상태를 확인해서 4등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지난해 보험료 지원을 많이 받은 최상위 100명의 재산은 평균 32억 6천만 원. 이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지난 한 해에만 5억 8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제도상의 허점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고소득세 지원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04년 이후 이 제도에 정부가 들인 예산은 모두 1조 1천억 원. 올해에는 이 제도에 1,700억 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입니다.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나라 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 현장 또 있습니다. 국책연구개발 사업에 투입된 막대한 국가 예산이 일부 직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고추장 같은 전통 장류를 이용해 자연 치즈를 만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치즈 사업. 업체들에 지원한 연구비만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업체의 연구 책임자는 수시로 돈을 뽑았었고 6천만 원가량은 부인 통장으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부정 사용된 금액만 1억 5천만 원. 시제품 하나 없이 프로젝트는 종결됐습니다. 시제품 생산이나 구체적인 내용하고 직무자료에 대해서 아마 전혀 제출을 못했던 것 같고 기자재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사용한 시설이 거의 없었고 김장용 배추를 오래 보관하는 기술 개발은 일부 연구비가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 1,3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마른 전복을 만든다며 쏟아부은 돈은 일부가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됩니다. 아무도. 통장이라든가 법인카드 등을 절취하여 개인 용도로 활용을 했다. 한 정부 출연기관에서는 연구 중간에 책임자를 해외 연수 발령을 내 3년 동안 2억 8천만 원이 투입됐던 연구가 중단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토부는 약 13억 원이, 산업부는 수백억 원이 새나갔습니다. 그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사후 검증 조치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연구개발비 가운데 최근 3년간 유용과 횡령 등으로 부정 사용된 금액은 540억 원이 넘고 이 가운데 190억 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온 국세청이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금괴나 5만 원권을 이용해서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20% 정도 금값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오히려 잘 팔리는 금괴. 신규 발행한 10장 중 4장은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는 5만 원권. 이런 현상이 실제로 탈세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에 들어간 고소득 자영업자는 모두 52명. 한 수입 악기상은 할인을 조건으로 수백만 원짜리 악기를 현금 영수증 없이 판 뒤 이 돈을 금괴로 바꿔 은닉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역시 현찰로 치료비를 받으면서 이 돈을 5만 원권으로 개인금고와 차명계좌에 숨겨두던 유명 한방 미용병원도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금으로 미술품을 팔면서 10억 원대 별장을 마련한 화가도 있었습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은닉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40여 명을 세무조사해 2,8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적발 건수와 부과된 세금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30%가량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음식점에 찾아가서 케이블 방송의 맛집으로 소개해 줄 테니 학교에 책을 기부하라며 돈을 받아 챙긴 제작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8억 원 이상을 받아 챙겼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케이블 채널 맛집 프로그램. 얼마나 맵고 맛이 좋은지 그거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리포터가 찾아와 맛을 보며 매주 한 차례 식당 8곳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나온 유명 식당. 당시 제작진은 식당 주인에게 방송에 출연하면서 학교에 책을 기부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식당 주인도 흔쾌히 기부금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많은 텔레비를 나갔지만은 돈을 요구하고 뭐 이런 데는 없었거든요. 좋은 취지 같아서 허락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제작업체는 작년 5월부터 방송에 나온 식당 479곳에서 8억 7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가운데 극히 일부만 책 사는 데 쓰고 대부분인 7억 9천만 원은 제작업체 대표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영 경비하고 또 대표이사 개인적인 차량이나 아파트 구입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학교에 보낸 것도 헐값에 구입한 재고도서뿐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보기에는 내용이 좀 저학년들용으로. 경찰은 프로그램을 제작한 외주 제작업체 대표 32살 김모 씨를 구속하는 한편 김 씨에게 프로그램 편의를 봐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케이블 방송사 전직 간부 2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탈북자 출신 여성 복서 최현미 선수가 대전료를 받지 못해 후원업체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세계 챔피언인데 어떻게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 정희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한도전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새터민 복서 최현미. 2004년 가족과 함께 탈북해 복싱으로 성공 신화를 이뤘습니다. WBA 패더급 챔피언으로 5년 동안 왕자를 지켰고 지난 광복절엔 일본 선수를 꺾어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최 선수는 전속 계약을 맺은 후원 업체로부터 매달 500만 원의 훈련비와 지난 5월 타이틀 방어전 대전료 3,1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 맞고 번 돈이고 챔피언인데 복싱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시합을 추천하고 시합을 해놓고 돈을 안 주니까. 현재 후원업체 대표는 사업 실패로 잠적한 상태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되는데도 어떻게든 이 사람이 풀리면 갚겠다고 차익좀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때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던 프로복싱. 하지만 세계 챔피언조차 제대로 된 후원업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척박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 요즘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카페나 공공장소에 가면은 충전할 곳부터 찾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특정 공간에 전자기기를 가만히 놓아두기만 해도 무선으로 자동 충전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점점 진화하는 충전 기술, 정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작은 패드 위에 올려놓습니다. 케이블을 꽂지 않았는데도 충전이 됩니다. 케이블이 꽂는다든지 뺀다든지 보관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번잡스러운 일인데 이건 올려만 놓으면 되니까 아주 쓰기에 편리합니다. 원리는 패드 속의 전기가 코일을 통해 자기장을 방출하고 이 자기장이 휴대폰 속으로 들어가 다시 전기로 바뀌는 겁니다. 이 방식은 충전 거리가 10mm 내외로 짧아 거의 서로 맞닿아야 하는 게 단점입니다. 또 다른 개발품은 충전 거리가 더 긴 자기 공진 방식. 1.2m 거리에서 무선으로 전기를 보내 TV를 켤 수 있습니다. 최대 5m까지 거리를 늘리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카페나 공항 또는 주차장에 무선 충전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서 휴대폰이나 전기차가 저절로 충전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효율이 낮다는 점과 인체에 해가 없는지 여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카페의 무선 충전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면 재고년 상반기 정도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인공 번개를 쏘아보내 휴대폰을 충전하는 연구까지 시도되는 등 무선으로 전기를 보내는 기술은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추문설 이후 보이지 않던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보인 리설주가 북한 TV에 등장했습니다. 24일 만에 여발한 듯이 나타난 리설주,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북한 김일성 대학의 교육자 주택 준공식. 갈라진 짧은 커트머리에 하늘색 정장을 한 리설주가 표정을 밝게 하고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준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리설주가 공개석상에 나온 것은 지난달 아시안클럽 역도대회 이후 24일 만입니다.
리설주의 등장은 음란물 제작에 연루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 이후 신변 이상설 등 각종 의혹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추문에 연루돼 일부 단원들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은하수 관현악단의 노래도 다시 방송에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이러저러한 의혹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노동당 창건 68주년을 맞아 고위 관부들과 김씨 일가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또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이 조작됐으며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실명 비난한 뒤 북한을 방문한 남한 측 인사들의 발언을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말랐는데 이렇게 배만 나온 경우 체중이 정상이면 건강할 거라고 보통 여기시지만 당뇨병에 걸릴 위험은 이렇게 몸 전체가 뚱뚱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 비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허리둘레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박성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10여 년 전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한 50대 남성. 허리둘레가 91cm에 달해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40대 후반 돼갖고 그 짠 음식하고 이 매운 거 음식 이런 거를 먹으면서 폭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복부 비만이 대표적인 비만 지표 BMI, 체질량 지수보다 당뇨병과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질량 지수상 비만이 아니어도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으면 건강한 사람에 비해 당뇨 위험이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만이어도 허리둘레가 적당하면 발병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내장 지방엔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특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당뇨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심근경색증, 협심증 이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지금 암하고도 관련이 높습니다. 정상 체중이면서도 복부 비만인 성인은 10명 중 3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뱃살이 잘 안 빠진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라며 적절한 운동과 식단 조절만 하면 오히려 뱃살이 더 빼기 쉽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일산 5, 6인용 병실 빈자리가 좀처럼 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1, 2인실 들어가는 환자분들 많습니다. 많게는 하루 70만 원씩 하는 입원비,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인데요. 정부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일반 병실이 없어 2인실에 입원했던 70대 골절 환자. 하지만 입원비 부담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밤이 되니까 어쩌든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방이 없으니까 감기 9일 만에 온 거예요. 일반 병실이 비었는데도 상급 병실 입원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면서 방을 일부러 처음 온 사람들 며칠씩 있게 하고 방을 옮겨준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상급 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비율은 60%에 달합니다. 일반 병실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실제 병원의 일반 병실 비율은 환자의 요구 수준보다 낮았고 병원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일반 병실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 병실 비율을 높이거나 건강보험 적용을 상급 종합병원은 2, 3인실까지 나머지는 4인실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병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발현된 것은 저수가, 형편없이 낮은 그 보험료, 입원료 수가이기 때문에 이 수가가 현실화가 선행된 다음에 또 대형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건보 적용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오락실에서 하던 레이싱 게임을 진짜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실감이 날까요? 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가득한 신개념 자동차들 장미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자동차 전면 유리가 불투명해지더니 이내 게임 화면이 뜹니다. 차 안 운전석에선 핸들을 부여잡고 직접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고 운전에 열중하는데 바로 레이싱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제가 또 자동차 연구원이다 보니까 게임에 자동차를 더해보자는 생각으로 여성들에게 획기적인 발명품도 나왔습니다.
장 보러 갈 때 차에서 무거운 카트를 내리고 싣는 일이 많이 불편하셨죠. 그래서 이런 발명품도 나왔습니다. 센서가 부착이 돼서 자동으로 저를 따라오고 심지어 멈춰서기도 합니다. 3차원 공간에 사물들을 점으로 인식해가지고 그중에 저를 파악을 해서 얘가 따라오는 거죠. 센서가 장착된 장갑을 낀 채 손을 들면 차가 서고 양옆으로 기울이는 방향대로 차가 움직입니다. 팔다리가 정상인 만큼 성장하지 않는 소인증 환자의 운전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특수차입니다. 차 좀 하나 선물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간단하게 탈 수 있게. 그래서 친구들이 한 6개월 동안 이걸 만들었거든요. 불법 주차된 차량을 강제 이동시키는 장치부터 영화 아이언맨을 연상시키는 보행 로봇까지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 가운데 일부는 상용화될 날도 머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민희입니다. 서울 소공동에 세워진 조선호텔. 내년이면은 개관 100주년을 맞는데요.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 우리 호텔 산업도 변신을 거듭해왔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이 한국 호텔의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찾아봅니다. 먼저 권희진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상류층의 상징이던 1980년대까지도 호텔은 이른바 자가용 있는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당시로선 생소하던 패션쇼나 대통령을 위한 구구 기도회 같은 행사가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대낮 칼부림 난투극으로 이어진 조직폭력배 조양은 일당의 사보이 호텔 습격. 크리스마스 아침 146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연각 호텔 화재. 개발시대 호텔은 화려한 뿐 아니라 충격적인 사건 사고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호텔 맞선 정도가 비교적 평범한 시민들이 호텔을 드나드는 기회였지만 요즘과는 달리 양가 부모가 총출동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카페트가 깔려있는 로비를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정중하게 들어오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호텔 현관에 입장료를 못 내고 왔는데 어디에 돈을 내면 되느냐고. 호텔은 반세기 만에 만난 이산 가족들의 짧은 만남이 이루어졌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고, 검은 돈이 오고 가는 범죄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호텔 대중화를 앞당긴 계기는 1999년 이루어진 호텔 결혼식 전면 허용 조치. 비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특급 호텔 결혼식은 꾸준한 증가 추세. 도심 호텔에 묵으면서 휴가를 즐기는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도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좀 많이 거기서 이제 그 수영장도 이용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제 뒤로 보이는 호텔이 예전 조선 호텔의 모습입니다. 당시로선 초고층인 서양식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까지 있었으니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였죠. 지난 100년간 우리 호텔의 경쟁력은 크게 높아졌지만 아직도 괜찮은 중저가 호텔은 모자라서요. 비싼 고급 호텔이 아니라면 모텔 수준의 호텔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전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산 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 스카이 라운지. 따뜻한 물이 사계절 내내 흐르는 야외 수영장까지. 이 호텔은 800여억 원을 들여 7개월의 공사 끝에 6성급 호텔로 거듭났습니다.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가격은 디럭스룸이 65만 원이시고요. 그 객실 예약과 통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가격. 서울시내 2만 7천여 개의 호텔 중 절반가량은 특급 호텔 객실입니다. 하룻밤에 수십만 원의 숙박비를 내지 않고 깨끗한 호텔을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2급 호텔. 온돌방 이불을 들춰내니 바닥에는 얼룩이 젖고 여기저기 떨어진 머리카락도 많습니다. 숙박비 8만 원. 싸지 않은 가격이지만 관리 상태가 엉망입니다. Whenever I find hotels that are like under that price, they're typically more for locals or kind of like dirtier, not very nice. 해외에는 사실 그런 호텔 스타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국내에는 사실 모텔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중저가 호텔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한 여행사는 직접 호텔 경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W호텔, 파크하이아트, 콘레드 호텔에 이어 광화문에서도 6성급 호텔 공사가 한창입니다. 여행업계에선 특급 호텔도 좋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편안하게 묵을 수 있는 중저가 호텔 건설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회의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우리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전합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들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주도한 2020년 동아시아 공동체의 출범과 비전이 아세안 플러스 3에 나아갈 방향이라며 원활한 후속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발전의 동아시아 공동체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대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기후 문제 논의 등에서 시작해 영내 국가 간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북아 평화 구상을 설명했고 회원국들은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페리 미 국무장관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면담 때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들의 기념 촬영 때는 옆자리에 선 아베 일본 총리와 손은 잡았지만 특별한 대화는 물론 눈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상회의를 마친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 역시 현지 국책사업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 세일즈 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브루나이에서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1조 원을 투입해서 만든 이 용인 경전철이 예상보다 승객이 적어서 적자와 경영난에 빠지자 주민들이 1조 원을 물어내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 경전철을 표방하며 지난 4월 개통한 용인 경전철. 당초 하루 평균 17만 명이 이용할 거란 예측과 달리 실제 이용객은 5%도 안 되는 9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없는 편이죠. 없다시피 한 편이죠.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 탄다고 그럽니다. 용인 경전철에 들어간 사업비는 모두 1조 127억 원. 그러나 수요 예측 실패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역 시민단체가 사업비 전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전현직 용인시장과 교통개발연구원 관계자 등 30여 명입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런 어떤 선례를 남기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사업성 악화는 인정하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시작을 정책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그럼 그게 지금 진행 과정에서 적자가 예상된다 그래갖고 그 사업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 재판에서 주민들이 승소한다면 시의회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에 대한 주민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심성 사업 논란에 휩싸인 다른 지자체까지 번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점거 시위를 벌인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서 법원이 2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울산 공장 점거 농성. 당시 비정규직 노조원 300여 명이 벌인 점거 농성은 25일 동안 이어졌고 울산 1공장의 생산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법원이 이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차가 노조 집행부 등 29명을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현대차 노조 비정규직 지회는 교섭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고 적법한 쟁의 행위라 하더라도 법질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점거 농성에 참여한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현대차의 소송은 모두 6건, 배상 요구액도 150억 원을 넘어 비정규직 지회가 배상해야 할 액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지난 2007년 수원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살해 사건 피의자로 몰렸던 30대 남성이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나머지 6명의 피의자도 모두 무죄로 풀려나 진짜 범인은 잡지 못하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2007년 5월 경기도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10대 소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노숙하다 폭행당해 숨진 10대 소녀의 살해 용의자로 수원역 노숙인 정모 씨와 강모 씨 2명을 검거했습니다. 수원역 전에 몇 번 나타났었다.
그리고 최근에도 한두 번 나타난 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 노숙자들 사건 발생 8개월 뒤 검찰은 폭행 가담자가 더 있었다며 16살 김모군 등 노숙 청소년 5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김 군 등 5명은 검찰의 강요로 허위 자백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2년 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작년 10월에 정 씨가, 오늘은 마지막 피의자 강 씨까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해서 진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노숙소녀 진짜 살해범은 찾지 못한 채 피의자로 몰렸던 7명이 모두 혐의를 벗은 겁니다. 사실상 조작했다고 봐야죠. 이 수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묻는 국가배상 청구를 애초에 잘못 수사를 했다는 비판 속에 검찰은 당시 사건에 관계된 직원이 없어 할 말이 없다며 일단 판결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KBS 황수경 아나운서가 불륜으로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을 증권가 정보지 등에 퍼뜨린 일간지 기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KBS 황수경 아나운서는 지난 1999년 검사 최윤수 씨와 결혼해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14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8월부터 증권가 정보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들 부부의 파경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지에선 황수경 아나운서가 불륜을 저지르다 남편에게 들켜 이혼 소송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황 아나운서 측은 악성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찾아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 수사 결과 소문 유포자는 모 일간지 박모 기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황 아나운서 측은 파경설과 관련해 사실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보도를 한 TV조선에 대해서도 정정 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 아나운서 측은 누가 어떤 의도로 허위 사실을 만들고 퍼뜨렸는지 알 수 없으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입니다. 미국 의사당 앞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시위에 동참했던 미 의원 8명이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원칙에 의원도 예외 없었습니다. 워싱턴 문호철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의사당 앞에 모인 수천 명의 라틴계 시위자들. 최근 셧다운을 주도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이민법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데 대한 항의 시위입니다. We want a vot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nd we want it now. 시위대에 가세한 민주당 소속의 연방 하원 의원들은 의사당 잔디밭과 경계선인 도로 중간에서 차량 통행을 막은 채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로 불법 점거입니다. 경찰은 도로를 무단 점거한 의원 8명 모두를 수갑을 채운 채 무더기로 체포 연행했고 의원들 역시 순순히 응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의원 중에는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이자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찰스 랭글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집회 장소 이탈과 교통 방해 혐의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받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가차없이 처벌받는 미국 사회에서 의원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 우리 국회 국정감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차별적인 출석 요구와 망신 주기, 호통치기 같은 아주 후진적인 사례를 짚어보려 합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장 밖 좁은 휴게실에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모여 수시로 대책회의를 엽니다. 행정 업무는 뒷전, 답변에 나선 기관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명씩 동원됐습니다. 국감장에서는 논리적인 지적보다 호통치기, 망신 주기가 일상처럼 됐습니다.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장관. 아니, 왜 출장을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고. 당신 내 부관했지? 공적준칙 한번 얘기해봐. 공적준칙.
볼썽사나운 의원 간의 말싸움. 아니 당신 혼자 이거 국감하는데요?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뭘 자꾸 혼자 써주서 그러고 있어. 불성실한 답변 태도도 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답 하나도 못하고 계시는 거 몰라요? 답변하라고 말씀 안 하셔서 답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르고 보자는 무차별적인 증인 채택도 문제입니다. 올해는 재계 인사들에게 집중돼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석채 KT 회장, 박종석 LG전자 부사장,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등 200여 명이나 채택됐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고작 답변 시간은 기업인 한 사람당 1, 2분도 채 못 되는, 기업인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경영활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올해 피감기관은 역대 최다인 630곳, 국정감사 기간 20일 동안 하루에 30곳 넘게 감사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길찾기용으로만 생각하던 지도가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범죄나 재난 예방 등 각양각색의 지도 활용법, 김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길, 한 여성이 전신주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릅니다. 소매치기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CCTV가 여성을 비추고 정확한 위치가 상황실 지도에 나타납니다. 근처의 CCTV 4대는 방향을 틀어 주변을 비추며 도망가는 범인을 쫓습니다. 제가 소매치기범을 가정하고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 봤지만 3분이 채 안 돼 다른 CCTV 카메라에 제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지도상의 CCTV 위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장 출동이라든지 그런 그 범행을 잡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실제처럼 표현한 3차원 지도. 범인이 CCTV 사각지대로 도망쳐도 주변 골목길 등을 실제처럼 볼 수 있어 예상 도주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불이 나면 건물 내부의 소화전 위치 등이 표시돼 소방관들이 효율적으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안전에 대한 예방 조치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외부 거리는 물론 지하철이나 도서관 등 주요 시설물의 내부까지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3차원 지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에 아기자기한 해결책이 제시됐습니다. 윗집의 어린이나 아랫집 어른에게 편지 또는 엽서를 한 통 써보는 건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장유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아랫집 어른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뛰어다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제가 아니라 제 동생이에요. 고사리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에는 안 뛰고 걸어 다니겠다거나 만날 때마다 인사드리겠다는 애교 섞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4월부터 이웃들에게 쓴 편지와 엽서는 모두 1,100여 통. 아이들은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쿵쿵거리고 안 걷고 뒤꿈치 들고 다니고 편지를 쓰고 나니까 왜 우리가 뛰면 안 되는가를 이유를 알더라고요. 쿵쿵대는 소음에 늘 신경이 곤두섰던 아랫집도 아이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처음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 편지 받아보고. 초등학생들이 엽서나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이후 인근 아파트의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최근 넉 달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엽서나 편지 한 장이 층간소음 갈등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나자 서울 도봉구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캐나다의 여성 소설가인 앨리스 멀로가 선정됐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가인 멀로는 소녀와 여성의 삶이란 소설로 대중적인 성공을 거뒀으며 2009년엔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맨 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임기 4년의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에 현직인 자승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자승 스님은 오늘 치러진 총무원장 선거에서 선거인단의 반수가 넘는 179표를 얻어 1994년 조계종 종단개혁 이후 처음으로 연임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낮은 3.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신흥국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의 요인이 있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모레 우리와 평가전을 갖는 브라질에는 스타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역시 네이마르가 별 중에 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규묵 기자입니다. 축구 왕제 펠레부터 호나우두를 거쳐 호나우 진유까지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켰던 삼바 축구의 슈퍼스타들입니다. 그 계보를 이어갈 또 한 명의 특급 선수 네이마르가 내년 월드컵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올해 나이 21살로 모레 맞대결을 펼칠 손흥민과 동갑이지만 A매치 데뷔 3년 만에 26골이나 터뜨렸고 지난 6월 컴패드컵에선 MVP까지 차지하며 에이스로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개인기와 돌파, 환상적인 슈팅 능력, 올해 인기구단 바르셀로나의 둥기를 틀면서 차세대 축구 왕제의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태극전사들은 이미 런던 올림픽 4강전에서 네이마르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전담 마크맨도 소용이 없는 만큼 협력 수비가 절실합니다. 1대1로는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팀적으로 선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고 따라서 기성용과 구자철이 나설 중원의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네이마르는 오늘 수비수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훈련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가벼운 부상으로 알려져 모레 경기에 출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세인트루이스가 피츠버그를 물리치고 다저스와 월드시리즈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전운채 기자가 전합니다. 세인트루이스는 2회 프리지의 투런포로 일찌감치 기선을 잡았습니다. 이후 웨인라이트가 다승왕다운 호투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기막힌 수비로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암울하던 피츠버그도 7회 내야 안타 2개로 반격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알바레스의 타구가 1루 베이스를 맞는 행운 덕에 한 점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8회 말 득점을 더해 승부를 갈랐고 웨인라이트는 홀로 마운드를 책임지며 팀을 3년 연속 챔피언십 시리즈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내셔널리그 왕중왕 대결은 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의 승부로 압축됐습니다. 매튼리 감독이 1, 2차전 선발로 그레인키와 커쇼를 예고한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3차전 선발이 예상되는 류현진을 시리즈의 변수로 꼽았습니다. 특히 7차전까지 이어질 경우 류현진이 마지막 경기 선발이 될 수도 있다며 그 역할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3차전이 홈경기여서 부담은 줄었지만 상대 에이스 웨인라이트와 격돌할 가능성이 높아 류현진이 디비전 시리즈에서의 부진을 얼마나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전운칙입니다. 이 벙커샷의 달인 최경주 선수가 CJ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에서 1오버파로 주춤했지만 여전히 멋진 벙커샷 실력을 뽐냈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내일 출근길엔 중부지방에서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에 수도권부터 촉촉히 적시기 시작해 아침에는 중서부 많은 지역에서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부슬부슬 내리는 정도가 되겠고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은 맑아져도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겠는데요. 서울 경우 오늘 26도 선까지 올라 약간 더웠지만 내일은 5도 이상 낮은 21도에 머물겠고 주말 아침에는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도 경상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는 그치겠고요. 내일 북쪽으로 또 다른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한편 필리핀 동쪽 바다에선 25호 태풍 나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과 중서부 지방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부터는 쌀쌀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 낮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먹구름이 차츰 물러가면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바람은 다소 차갑게 느껴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아침, 저녁에는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목요일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